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연차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참 결혼이라는 게 한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 시작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와 남편은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지역 축제와 협업하거나 기업 공모전에 참가해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기도 했죠. 사람들 간의 협력이 중요했지만 동시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따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만큼 서로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동아리였죠. 남편은 저보다 2학번이 선배였어요. 그때 남편은 동아리에서 중요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자주 리드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평이 조금 엇갈렸죠. 그 선배 좀 계산적인 것 같지 않아? 매사에 너무 따져. 그래도 책임감 하나는 확실하잖아. 행사도 잘 챙기고 돈 문제는 항상 깔끔하게 처리하니까. 그 전까지는 좋은 평도 많았지만 나쁜 평이 돌기 시작했던 건 남편의 계산적인 성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동아리 MT 때였어요. 선배로서 전체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을 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몇천 원 단위까지 후배들에게 추가로 요구하더라고요. 1인당 2만 원씩 더 내야 해. 예상보다 펜션 비용이 많이 나왔거든. 선배님, 근데 잔돈이 좀 남았던 것 같은데요. 잔돈은 비상금으로 두는 게 맞아. 다음 행사 준비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때는 선배로서 동아리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상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또 한 번은 동아리 내에서 지역 청년 창업 지원 공모전을 준비하던 중 남편 선배가 자기가 쓴 자료 일부를 팀원들에게 빌려주는 대신 따로 보상을 요구했던 적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학생끼리 참 난감했던 일이었죠. 이 자료는 내가 직접 조사한 거라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갔어. 그냥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우리 팀 프로젝트인데 그걸 돈으로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공정하게 하자는 거지. 내가 쓴 자료는 내가 투자한 거니까. 그때 저는 그냥 그게 그 선배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적어도 돈 문제에선 철저한 사람이란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런 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기는 했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현실 감각이 거의 없는 사람과 연애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 사람은 늘 이상만 쫓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조차 몰랐죠. 데이트를 하면 늘 제가 더 많이 부담했고 나중엔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인지 현실적이고 금전 감각이 확실한 선배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 친구들은 저를 걱정했어요. 너 그 선배랑 괜찮겠어? 좀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 네가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도 이상만 쫓는 사람보단 현실적인 게 낫잖아. 적어도 안정감은 있잖아. 처음에는 남편의 계산적인 면이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선배가 보여줬던 철저함과 계산성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죠. 공모전 자료를 팀원들에게 빌려주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MT에서 추가 경비를 꼼꼼히 계산했던 일이 이상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절대 손해보지 않는 현실적인 성격으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적어도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둘진 않겠지. 실수를 안 하려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당시 저는 너무 이상적이기만 했던 이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공상만 쫓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만 보고 상처 입는 걸 반복하던 사람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지쳐 있었거든요. 현실감 없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엔 제가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 그런 사람이랑 비교하니
남편의 철저하고 현실적인 태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그 사람에 비하면 꽤 현실적인 성향이었거든요. 결혼 전 저는 서울에서 한 마케팅 회사에 다니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IT 스타트업과 협업했던 캠페인이었어요. 고객들이 AI 기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이 기술이 당신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서비스 플랫폼은 예상보다 2배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 10만 명을 확보했고 회사 측에서도 크게 만족하며 추가 계약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줬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제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시절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죠. 대학 시절 보여줬던 현실 감각과 철저함이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개성적인 성격이 한층 더 도드라졌지만 저는 그걸 나쁘게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웨딩홀, 드레스, 신혼여행 같은 문제에서 남편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물론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드레스를 고르며 이건 정말 입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단호히 말했거든요. 그 돈이면 더 실용적인 데 쓰는 게 맞아. 사진 몇 장 남기는데 비싼 드레스는 너무 낭비야.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의 이런 태도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계속하며 커리어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제 그만 일하는 게 좋지 않아? 굳이 힘들게 출퇴근하지 말고 지방 내려가서 집에서 쉬어. 내가 충분히 벌어올 테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제 커리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만두라고?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그걸 왜 쉽게 포기하라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당황했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 가정은 누가 챙겨? 지방에서 네가 출퇴근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결국 저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아쉬워했지만 저는 지방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사직서를 냈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떠나던 날 책상 위에 쌓여있던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지방에서 다니던 회사를 출퇴근하는 건 무리였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랑 우리 가정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누군가에겐 그럴듯하고 멋있게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남편이 계획한 효율적인 경로에서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남편이 발령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죠. 아, 울산이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발령 난 거라는데 거기서 일하면 커리어에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울산이라는 말을 듣고 비교적 큰 도시라는 생각에 안심했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적어도 교통도 편리하고 도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나름 각오를 다지며 남편과 함께 이사를 준비했어요. 이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울산에서 일하려면 양산이 제일 좋아. 직장도 멀지 않고 집값도 적당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 우리가 살게 된 집이 남편 본가에서 고작 10분 거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 근처라더니 시댁 근처잖아. 아, 말 안 했나? 뭐 그냥 울산에서 가까운 데 찾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지. 그 순간 모든 게 설명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말한 울산 발령은
사실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핑계였던 거예요. 양산은 울산과 가까운 거 맞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새로운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특히나 시댁이 이렇게 가까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은 이사를 끝내고 기뻐 보였어요. 봐, 여기가 얼마나 좋아. 부모님도 가깝고 동네도 조용하잖아.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점점 제 공간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시댁에서 전화가 오고 잠깐 들르라는 연락이 이어졌어요. 며느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집에서 뭐하니? 네가 한번 가서 어머니 좀 도와드려라. 요즘 힘드신가 봐. 시댁의 잦은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일과 시댁일을 하나하나 지시했죠. 이번 주말에 반찬 좀 해서 갖다 드리고 와. 어머니가 요즘 입맛이 없으셔. 며느라, 내일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니까 일찍 와서 도와주렴. 제가 조금 어렵다고 말하려 하면 항상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남편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네가 가정일은 잘 해야지. 그게 아내로서의 기본 아니겠니? 남편도 이 상황을 알았지만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냥 한 번씩 도와드리면 좋잖아. 그때부터 저는 제가 원치 않는 삶 속으로 점점 더 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방 발령이라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게 남편이 계획해온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고도 없는 양산에 내려와 남편만 믿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화면에 친구 이름이 뜬 순간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사하고는 오랜만에 연락하네. 잘 지내고 있지? 양산 생활은 어때? 그냥 그럭저럭 적응 중이지 뭐. 제 목소리는 밝게 내려고 했지만 친구는 바로 눈치챘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너 괜찮아? 솔직히 좀 힘들지?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놨죠. 사실 조금 외로워. 여긴 너무 낯설고 시댁도 가깝고 그냥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얼굴 좀 보자. 네가 거기서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애들이랑 양산에 한번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긴 뭘 와. 여긴 볼 것도 없고 그냥 시골 동네야. 니네가 나 보러 오는 건 너무 미안하지. 사실 정말 보고 싶었지만 친구들에게 양산까지 내려오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여긴 관광지 같은 곳도 아니고 친구들은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 하나 보러 오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후로도 친구들과 연락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은 남편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너 너무 외롭게 두는 거 아니야? 너 내려가게 만든 것도 그렇고 너만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남편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 번은 진짜로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며칠이라도 얼굴 보면서 마음을 풀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차비에 숙소비까지 생각하니 제 월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나 친구들 보러 서울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차비랑 숙소비가 조금 들어서 당신이 조금만 보태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네 용돈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내 용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남편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애초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서울까지 가면 차비에 숙소비에 먹는데 돈까지 얼마나 깨질지 생각은 안 해봤어? 그 돈으로 우리 집에 필요한 걸 하나 더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제가 서울에 다녀오는 걸 단순히 돈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나도 친구들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혼자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네가 좋아서 내려온 거 아니었어? 그냥 적응하면 돼. 그리고 차라리 친구들이 여기로 오라고 해. 굳이 네가 올라가서 돈 쓰는 건 낭비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구들을 여기로 부르라는 남편의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여기는 그저 작은 동네에 볼거리도 없고 친구들에게 내려오라고 하기엔 애들이 일하며 바쁘게 지내는 걸 알았기에 도저히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남편은 제가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며 덧붙였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가 멀쩡히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친구들 보겠다고 몇십만 원 깨지는 게 정상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네 필요한 걸 사든가.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미 지친 몸과 마음이 감정을 느낄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마저 걱정할 테니까. 결국 메시지는 보내지 못한 채 저는 끝없는 고립감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고립된 삶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무력해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남편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답답함, 시댁의 끝없는 간섭 속에 지쳐갔죠.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일 부모님이 우리 보고 저녁 먹으러 오라는데 네가 좀 반찬 몇 가지 만들어가면 좋겠대. 저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남편의 말에 더 피곤해졌어요. 그냥 시댁 가서 같이 준비하면 안 돼? 요즘 나도 좀 힘들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힘들다니,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냥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득할 힘조차 없어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죠. 반찬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제가 이곳에 왜 내려왔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다음 날 시댁에 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시댁 가까이 살 거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하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좋잖아. 네가 좀 불편해도 다 가정을 위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신경 써주시는데? 그 순간 남편이 말하는 가정이란 단어가 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남편의 가정은 시댁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였죠. 저는 그 안에서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았어요. 아, 반찬까지 준비해왔네. 잘했어. 근데 이건 조금 싱겁다. 다음부턴 간을 좀 더 세게 해봐. 그날 저녁 내내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에게 조언이란 이름으로 지적을 했어요. 제가 식탁에 놓은 반찬, 앉은 자세, 심지어 남편이 밥을 먹는 속도까지 전부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셨어요. 네가 반찬을 잘하면 남편이 밥을 더 맛있게 먹지 않겠니? 요즘 우리 아들도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네가 잘 챙겨줘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제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다음엔 신경 써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죠. 너 또 왜 그래? 어머니가 너한테 뭐 크게 잘못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냥 어른들 말씀 한두 마디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 있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 삶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냥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 라고요.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요. 야, 우리 네 얼굴 보러 갈게. 진짜로. 날짜만 잡아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와준다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당연히 쉽지 않지. 그래도 너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거야. 네가 점심이나 맛있는 거 해주면 되지 뭐. 그 메시지를 읽고
혼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양산에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제게 손님이 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손님들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 시절처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제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며 이런저런 음식을 계획하고 예쁘게 테이블을 꾸밀 상상까지 하면서 혼자 들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친구들 오면 뭐 해줄까? 당신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전혀 달갑지 않은 듯 했어요. 음식 준비까지 네가 다 해야 한다고? 애들이 얼마나 오래 있을 건데?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밝게 대답했어요. 한 2박 3일 정도? 애들 오랜만에 보니까 길게 같이 있으면 좋잖아.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우리 셋이 다 같이 갈게. 네 얼굴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겸사겸사. 저는 반가워서 바로 동의했죠. 셋 다? 진짜 좋다.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을 때 그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셋이나 와? 여기 집이 호텔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와서 어디서 다 자려고? 그냥 거실에서 자면 되지. 애들이 잠자리 민감한 애들도 아니고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다 같으면 그냥 파토 내겠다.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부르냐? 그 순간 설렘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밀려들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깨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거실을 넓게 비우며 친구들이 편히 쉴 공간을 마련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으며 이런저런 요리를 상상하는 제 모습에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기분이 들었죠. 드디어 친구들이 도착한 날 저는 정문 앞까지 나가 친구들을 맞았어요. 야, 너희 진짜 왔네. 믿기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안 오면 누가 와? 너 진짜 보고 싶었다. 친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대꾸도 없었어요. 오랜만이야 선배. 잘 지내셨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충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뭐 그냥 그렇지. 남편의 이런 태도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친구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저와 이야기하면서 웃을 때도 남편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 같은 표정과 행동들이 느껴졌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본격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 애들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애들이 먼 길 와서 편히 쉬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정리할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불평했어요. 솔직히 애들 데려와서 이렇게 북적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도 힘들잖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아. 나도 애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한마디로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오래 묵을 거면 숙박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지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우리도 전기세, 물세 다 드는 건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 저는 남편의 이런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먼 길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남편은 그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내 친구들한테 돈 내고 가라고 하라고?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공정한 거지. 네가 얘기해. 우리 집에 묵으려면 그 정도는 내야 된다고. 친구들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어요.
결국 친구들도 기분이 상한 채로 제가 애써 준비했던 집들이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 어제의 싸늘했던 분위기를 애써 털어내며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얘기해야겠다. 너희들 여기 며칠씩 있으면서 전기세 물세 다 드는 거 알지? 집에서 해먹은 음식값까지 하면 대충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이니까 3만 원은 깎아주는 거야. 12만 원씩만 내고 가.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고 멍하니 쳐다봤지만 생각보다 진지한 얼굴을 보고 상황을 이해한 듯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배, 지금 진심이세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사는 것도 다 돈 드는 일이고 우리도 부담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기막혀하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는 사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농담이지? 어떻게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해? 먼 길 와서 날 보러 와줬는데. 하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우리도 돈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말에 친구들 중 한 명이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린 너 보고 싶어서 멀리서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건데 이게 뭐야? 다른 친구들도 한마디를 보탰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머물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쓴 것도 아닌데 숙박비라니 진짜 당황스럽네?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기분 나빠할 거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현실? 그게 무슨 현실적인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몰라?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데? 내 친구들이 먼 길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그걸 돈으로 계산한다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남편은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 너야말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용 나누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배려와 예의의 문제라고. 친구들이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차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해. 너희들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해. 그냥 우리가 좀 잘못 온 것 같네. 미안하다.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기분이 상한 채로 아침을 맞아 먹는 모습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더는 묵인하고 넘길 수 없다는 것을요. 내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 한 명이 갑자기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줬어요. 이거 우리가 12만 원씩 모았어. 네 남편이 말한 숙박비. 여기 있어.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너희가 왜 이런 걸.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받아. 우리도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네가 더 곤란해질까 봐. 너도 힘들 텐데 이런 거라도 받아. 다른 친구도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도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야. 네 남편 얼굴 2번 보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손에 쥔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 안에 담긴 돈이 저의 자존심을 눌러버리는 것 같았죠. 친구들은 집 앞까지 나오면서 한 번 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네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네가 선배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다른 친구들도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야,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선배는 아니야.
너랑 너무 안 맞아. 이렇게까지 너를 힘들게 하면서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 넌 우리한테 소중한 친구야.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말 고마워. 근데 아직은 괜찮아.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게. 다른 친구들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더 이상 힘들어지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해. 우리는 언제든 네 편이야, 진짜로.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어요. 제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거든요. 저는 진심이 담긴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끝나고 친구들이 차에 올라타 떠나갈 때까지 저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질수록 가슴속에는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어요. 친구들이 남긴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삶을 끝낼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남겨준 힘과 위로가 저를 버티게 해줬거든요.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어요. 평소 무덤덤한 태도였던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어. 뭐? 이혼?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 같은 소리를 쉽게 꺼내지 마. 일단 흥분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웃기지 마. 네가 여기서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너 커리어 끊긴 거 몰라? 네가 이제 와서 일한다고 하면 누가 너 같은 사람을 고용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의 비웃음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넌 집에 편히 쉬면서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숙박비 받자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집에 누가 오든 돈은 깨지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숙박비를 받았어야 한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내 친구들이 멀리서 날 보러 와준 건데 그렇게 치사하고 각박하게 돈을 요구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야? 네가 지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돈은 벌 수 있을 때 어떻게든 벌어야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돈 벌고 있는데 네 친구들한테 조금 요구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열을 내. 내가 열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예의와 정의 문제야. 당신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 그럼 앞으로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다음에 또 친구들 불러. 이번엔 숙박비 더 올려서 제대로 벌어보자. 너도 집에서 놀기만 하지 말고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장난해? 내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돈 얘기밖에 못해?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대안도 없잖아. 이혼하고 뭐 할 건데?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 거야? 네가 살던 세상은 끝났어. 인정해. 그 말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난 대안도 없고 현실적으로 힘들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은 이렇게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남편의 비웃음과 냉소가 귀에 맴돌았지만 친구들이 했던 말도 함께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고 이번엔 정말로 제 삶을 위해 싸워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들은 예상했던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지지해 줬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잘했어.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 힘 보탤게.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 우리도 도울 방법 많아. 법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 다 같이 알아보자.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차분히 설명해 줬어요. 귀하의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려면 경제적 의존관계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저는 싸워야 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정신 나간 건 아니야. 이제 내 삶을 되찾으려는 거야. 당신과 이렇게 사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남편은 미친 듯이 웃으며 비아냥댔어요. 네 삶을 되찾아? 돈 여기서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어디 나가서 살아갈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살았으면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온 삶 때문이야. 난 그 삶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대가가 이거였어. 내가 이혼해서 힘들어질 건 알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여기서 네가 나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 뻔히 보이는데 너 혼자 잘 살 것 같아? 웃기지도 않네. 그게 나를 본 모습이라면 더더욱 이 결혼을 끝내야지. 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고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어. 그 후 남편은 며칠 동안 이혼 서류를 무시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무시한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리 없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의 태도와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고통을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며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를 더더욱 비난했죠. 좋아. 네가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면 해봐. 그놈의 친구들이 널 위해 뭘 해주나 보자. 그 말은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지만 법적 과정이 진행되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나긴 싸움 끝에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났을 때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날이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왔어요. 법원 문을 나서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이혼했다고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커리어도 끊긴 주제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다시 걷어달라고 빌지나 말라고. 그게 할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고개를 돌려보니 제 친구들이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저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일부러 연차를 내고 법원까지 데리러 와준 친구들이었죠. 좋아, 네 친구들까지 다 왔으니 어디도 난리 쳐봐. 그래, 니네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에 네 친구들도 다 소용없을 테니까. 친구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 한참 동안 남편을 노려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 조롱 섞인 말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친구들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을 리가 없지. 진짜 저 인간 끝까지 저러는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은 차 안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인간 이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 절대 저런 인간은 저렇게 이혼만 해주고 넘어가면 안 돼. 그날 이후 친구들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연히도 그 친구들 중 몇 명은 남편과 같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과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동료들을 찾아내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정에서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정하게 굴었는지 심지어 친구들에게 숙박비를 요구했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업계도 생각보다 좁은 모양인지 클라이언트 쪽으로도 소식이 흘러들어갔죠. 남편이 그동안 협업 과정에서 보였던 독단적인 태도와 팀워크를 무시했던 행동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결혼 생활에서 드러난 모습들이 직장에서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뜸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너 대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 평판이 다 망가졌어. 클라이언트들도 나를 피하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됐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네가 한 말과 행동이 너를 망친 거야. 이제 네가 저지른 일에 책임져야지. 그 후 친구들은 제 복직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제 과거의 마케팅 경력을 살릴 만한 팀과 프로젝트를 찾아주고 그 팀에 저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고 그날 밤 친구들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축하해. 네가 해냈어. 이번엔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할 차례야. 그 메시지를 보며 얼마나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는지 몰라요. 늘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제 곁엔 알고 보니 이렇게나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롭게 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남편의 조롱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이혼 후의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모든 게 저를 흔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닿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